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왜 한국일까? 세계적 권위학자의 충격적 발언. 2. 애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견줄 만한 기업 없다. 3. 수출 규제 해제할 테니 도와달라는 요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4일, 세계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장비 업체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SML은 5나노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독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이 EUV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첨단 공정 기술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제재 방침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SML 위 극도로 고급화된 반도체 제조 장비는 현재 중요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이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국제적인 반응과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상태에 대한 새로운 동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레이네마허 외교통상부 장관은 네덜란드가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 자체 결정을 내릴 것.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ASML은 중국의 EUV 노광 장비를 납품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ASML 위 EUV 노광 장비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다수 들어가 있어 미국의 눈치를 몰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EUV 극자외선 장비가 아닌 한 세대 뒤처진 불화아르곤을 사용한 DUV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제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현재 중국 기업은 7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미국은 ASML 위 DUV 노광 장비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인 액침 노광, 이머전 리소그래피 장비의 중국 수출도 막아 중국 반도체 씨를 말려버릴 생각입니다. 중국은 3나노가 문제가 아니라 10나노의 공정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ASML 보유국 네덜란드는 미국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ASML 위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UV가 아닌 DUV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F-35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보다 중국 저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ASML이 오늘날 슈퍼을이 된 것은 100% 독점하고 있는 EUV 기술력 때문이지만 EUV 장비는 연 생산 가능 물량이 20여 대로 매출의 55% 이상이 DUV 시스템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EUV 장비는 6대 DUV 장비는 63대 출고하였죠. 중국은 DUV만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ASML 매출 전체의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ASML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의 DUV 장비 수출 제재 조치에 비열, 치사, 억압, 횡포 등의 단어를 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워딩이 전형적인 약소국다운데요. 기술도 없고 대책도 없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네덜란드 입을 빌려 미국에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네덜란드가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설계부터 소재 부품 장비가 다양하게 얽힌 구조를 가진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도 미국 요구를 묵살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러한 네덜란드의 조치는 미국을 상대로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략이지 실제 미국에 반해 중국의 장비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목해야 할 것이 이번 발표의 주체가 ASML이 아닌 네덜란드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ASML 원툴 국가인 네덜란드가 시총 1위 기업 ASML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인데요. 이는 스레이네마허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건 없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한마디로 네덜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 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외교 처세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은 헛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현재 네덜란드 정계 재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질소규제법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낙농업을 비롯한 축산업과 농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5분의 2에 불과한 곳이 농식품 수출 규모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돼지와 소 등 가축 1,5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질소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온실가스 서약 추진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비료에서 나오는 다른 질소화합물뿐만 아니라 가스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게 많은 네덜란드 농가의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농장은 네덜란드 질소 배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효되면 많은 농가가 생업을 포기해야 할 판국의 노이자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 장관를 집에 오물을 뿌리고 있고, 심지어 친농업 정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등 정치적 판도마저 뒤바꾸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를 짝 놀란 네덜란드 정부는 EU와 미국이 발의한 법안에 유예기간 및 자국농업 보호를 위한 항목을 넣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이 이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가 어떻게 하던 말던 ASML은 현재 중국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한국과 대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란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협력할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기에 ASML이 친중으로 돌아설 일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현재 ASML은 국내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반도체 고급 인력을 양성, 조직 규모를 2배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SML이 해외 지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로 불리는 도쿄일렉트론, 아마트, 랩리서치와 ASML 위 모든 지사를 두게 되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숙적 대만의 TSMC를 꺾고 파운드리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현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수율 문제입니다.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4나노 수율은 3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4나노 이하부터 급속도로 수율이 나빠지는 것일까요? 이는 미세 공정에서 사용되는 EUV 노광 장비가 DUV와 달리 어떤 한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헬리를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부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웨이퍼, 노광 장비, 마스크. 쉽게 웨이퍼가 도화지라면 노광 장비는 펜, 그리고 마스크는 도화지 위에 올려놓아 편하게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틀인데요. 웨이퍼 위에 마스크라는 회로 설계를 덧댄 후 노광 장비에 레이저를 쏴 미세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웨이퍼 한 개에 대략 400만 1,500개의 칩이 생산이 되니 그 안의 회로는 정말 아주 미세하고 얇게 그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교하게 따라 그릴 수 있는 트인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 그림 그릴 때 기름 종이를 덧대서 따라 그렸던 경험을 갖고 있으실 텐데 마스크가 기름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마스크에 노광 장비 레이저로 회로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아주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이 하나라도 마스크에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가 물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이죠. 펠리클이 있냐 없냐에 따라 수율이 좋냐 안 좋냐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얇고 투명한 펠리클은 마스크의 오염 입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수율도 높여주고, 개당 3억이 넘는 마스크의 내구도도 크게 향상시켜주는데요. 그러나 펠리클은 노광 장비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지가 흡수하기도 하는데 이에 생산성과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클에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투과시킬 수 있는 투과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투과율을 갖는 펠리클을 사용해야 수율도 챙기고 생산 속도도 챙기고 단가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극자외선 EUV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펠리클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EUV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데요. 기존 DUV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르고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오는 구조로 펠리클을 한 번만 통과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낮아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EUV는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구조로 빛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돼 빠져나가야 하기에 광원 손실이 더욱 큰 것인데요. 손실이 클수록 웨이퍼의 전교 회로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90% 이상의 투과율과 50나노급의 얇은 펠리클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EUV 파장은 고체와 액체는 물론 기체까지 흡수하는 성질로 EUV가 방막에 흡수되며 발생하는 열 충격에 기존에 나와 있는 펠리클들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돼 오히려 더 큰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펠리를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35%라는 극악의 수율을 기록함에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EUV 장비를 쓰는 TSMC는 왜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율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느냐 하면 TSMC는 2019년부터 EUV용 펠리를 자체 개발에 착수하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투과율 85%라는 자사 펠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TSM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V 펠리클을 개발하여 인하우스, 즉 내재화하여 생산하고 있고 그 덕분에 EUV 마스크의 수명과 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성전자는 뒤늦게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 중이나 2023년 말에나 EUV용 펠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위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2023년 이 한국 반도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냐? 그건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신소재인 그래핀 개발 업체 참그래핀에서 그래핀 기반 EUV용 펠리를 개발하려 하였고 2023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핀 소재는 기존 실리콘 계열과 탄소 나노튜브 계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그래핀은 지난 7월 국내 최대 나노 전시회 나노코리아 2022에서 투과율 무려 95.4%의 펠리를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투과율 90%가 넘는 EUV용 펠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ASML은 8,588% 투과율 TSMC는 85%이고 두 기업 모두 실리콘 및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래핀 소재는 EUV에 발생하는 열 충격에도 매우 강한 내구도를 지니는데요. 실리콘은 고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특성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있고 탄소 나노튜브도 공정 도중 수소와 만나면 손실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핀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얇은 두께에서 기계적 강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이 같은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핀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참그래핀의 김용기 대표이사는 그래핀이 열적 안정성과 강도가 높아 펠리클로서 얇은 두께와 높은 투과율을 구현할 수 있다. 세계 최초 그래핀 펠리클을 개발한 참그래핀은 2023년 하반기 세계 최초 상용화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 적용 시점과 동일합니다. 이 시기에 상용화하여 수주를 따내 협업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그래핀 기반 펠리를 적용시켜 수율 문제만 해결한다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고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대만 TSMC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애플과 같은 회사가 대만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공급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공급망이 마비될 위험을 초래,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포린어페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해야 하는가? 조사 대상 전문가 52명 가운데 39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조사 대상 전문가에는 학계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문가 및 정보 분석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대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안 관계 개입은 더 큰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대만군의 안보 수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변화되지 않는 군의 실태를 보았다. 고 하였습니다. 너무 약하고 의지도 없어 딸기군으로 불리는 대만군은 고위직부터 썩어문드러졌는데요. 최근 대만 현역 고위 장교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매월 돈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받은 금액 월 4만 대만 달러, 약 173만 5천 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문가를 사이구지 대만을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가 국가안보에 직결된 품목으로 부각되면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와 퀄컴,
IBM 등을 미국 기업들을 3나노미터 공정 고객으로 확보했는데요. TSMC는 애플과 인텔을 고객사로 확보하였지만 최근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인텔은 자사의 파운드리를 늘릴 생각으로 세계 1위 업체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주요 고객사 발주량이 40%부터 50%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삼성이 가져간 상황이죠.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면을 바꾸는 승부수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는 의문의 여지 없이 한국. 1975년 오일 쇼크로 부자가 된 중동의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섰지만 너무 덥고 일하기 힘든 환경에 비도 오지 않아 물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 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를 보고 오히려 건설 공사를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 모래와 자갈이 지천이어서 자재 조달이 쉽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현대건설은 이듬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83년 당시 주변 국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미 선점한 미국과 일본의 등살에 밀려 새우 등이 터질 것이라고 말이죠. 반도체 1. 이 라인을 지은 직후 적자인 상태에서도 3라인 건설도 재촉하자. 실제로 인텔은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았고 일본 언론들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설비 투자를 재촉하며 왜 늦느냐? 빨리 해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그동안의 적자를 모두 상쇄하고 혹자로 전환했으며 8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늘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고 말이죠. 한국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주변에 위기를 주는 놈들밖에 없으니까.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삽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삽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삽성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 게이트어라운드와 핀팻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팻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성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팻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더부터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팻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팻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팻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터부터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BEOL, 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팻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 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팻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을 안정화도 빨라지나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터부터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터부터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 가삽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급성장한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부터 첨단 IT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 배경엔 1인당 국민소득 GDP마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커녕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IT 기술과 반도체를 등에 업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차량과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내다본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제2위 반도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일본이 현재는 점유율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동안 일본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글로벌 41위를 기록하며 급변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5위이며 글로벌 표준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산업을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일본의 산업을 추월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안을 지원하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이런 기조가 급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이 잦아진 데 반해 이들에 대항할 군사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밖에도 일본이 미국의 F-16을 본따 제작한 전투기인 F-2와는 다르게 한국은 자체 연구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해 시연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까지 앞두게 되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견제나 자극을 주는 것보단 동북아시아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동북아 국제정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자국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의 영공과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통계낸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대략 10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엔 평균 20회 내지 3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동원되는 군사장비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6월 7일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가 홋카이도 방향에서 감지되자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줄지어 지나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행동을 통해 일본에게 무력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자국 영토는 빈번하게 침범당한다며 전투기 긴급 발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일본의 적선국과 가까우며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가동되는 전략 감시자산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정보 교류로 북한의 주요 기지와 중국 측의 한반도 인근 군사기지, 잠수함과 군함의 이동경로부터 군사공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 일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안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주변국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한 과거가 있기에 한국의 KF-21 성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본따 자체적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정된 생산 물량으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슷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F-16 수준의 4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의 비용이 드는 황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입 당시 가격과 환율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미국산 전투기를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 자체 전투기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만한 계획을 밝혔지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한 영국의 참여가 예상과는 다르게 불투명해지면서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 주변국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최고 협력국이자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고 군사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 관계 그 이상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급변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다간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수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주게 되고 일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출 규제 초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굳이 나서서 갈등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유사시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국이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들 중 74%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엔저 효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에 엔저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당근을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